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장이 좀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어, 그래서,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강의를 번개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종합, 에, 종합주가지수가 이런 모습이죠. 종합주가지수가 아니고, 선물 옵션의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종목 지수예요. 이 지수를 보면 주가는 20일 평균선을 넘어서 멋지게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종목들이 죄다 상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200 종목의 주가 움직임,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4종목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해서 한 15개? 이 종목들은 거의 안 빠지거나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뒤쪽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이 하락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등락지도, 그러니까 상승 종목은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하락 종목은 녹색으로 나타내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종목은 까만색으로 나타내고, 상승률이나 하락률은 세그 농도를 가지고 표시한 지도를 이제 등락지도로 하는데, 등락지도를 보면 이래요, 시장. 죄다 하락했죠? 죄다 하락하고,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LG화학 오르고, 삼성 SDI 오르고, 그래서 2차전지하고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죄다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 주가 지수도 지수 자체가 0.83%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장세는 굉장히 특이한 장세. 지수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주는 게 정상인데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종목들이 대체로 거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결과를 보면 시장이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 같아요. 어, 코스피 200 종목을 시가총액을 가중하지 않고 단순 평균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동일 가중 200 종목 지수가 나오죠. 오늘 그 지수는 아주 크게 하락한 모습. 그죠? 시가총액을 가중하면 큰 종목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20일 평균을 넘어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200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무시하고 똑같이 단순 평균 해버리면 오늘 200 종목 지수는 1.44% 폭락이죠.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오늘 그 장 보고 좀 희한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죄 하락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꽤 파란데 반도체만 상승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뉴스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예상치보다 좋다더라. 뭐 다음 분기는 나빠진다고 하지만 감산을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니까 반도체가 이제 원유 감산해서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오르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어저께 마이크론이 회계연도가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달력 회계된다고 틀려요. 분기가 분기 말이 2월로 끝나요. 대부분 우리는 3월로 끝나는데 58억 4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58억 2천만 달러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는데 그보다 조금 낮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1.71달러로 1.68달러를 보고 웃돌았다. 이게 예상보다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5월 31일 날 끝나는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이 되고, 주당 순이익은 85센트쯤 기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이게 엄청난 악재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거든요. 마이크론이 작년 8월 31일 끝나는 분기에 매출액이 89억 달러, 뭐 84억 달러가 뭐 이쯤 갔죠? 84억 달러 가면서 주당 순이익이 3.56 뿌리였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게 이제 1.71달러로 이제 낮아진 거. 딱 반토막이에요. 이익이 두 분기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3분기는 이익을 0.85센트예요. 또 반토막이 4분의 1 토막. 이때 이익에 비해서 한 분기, 두 분기째에 반토막 나고 3분기째는 4분의 1 토막으로 난다는 얘기. 이 메모리가 이렇게 업황이 어렵다는 얘기. 지난해 그래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월드컵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IT 경기는 꺾이기 시작해서 1년 동안 꺾인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재고가 쌓였던 것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악재인데, 그럼 뭐 감산은 어떻게 되느냐? 감산은 5% 정도 감산한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이 30%예요. 30% 점유율에서 5% 감산을 하면 전체 시장의 1.5%밖에 영향을 안 줘요. 이 감산 영향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이렇게 됐죠. 작년에 여기서 이제 2018년 제가 이제 IT가 고점이라고 했던 게 메모리 가격이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4년 주기로 가잖아요. 이게. 월드컵 열릴 때 고점되고 또 월드컵 열릴 때 고점되고 다음 월드컵이 언제죠? 2022년? 2022년 와야 또 이제 반도체가 천정이 딱 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이게 하락이 1년 동안은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급하게 천천히 하다가 이제 급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 유가가 25월 평균선을 끊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시기.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는 2분기부터 실적이 뭐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는데 아직 제 생각에는 이 메모리의 움직이는 그런 특성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3월달 들어서도 지금 매물이 푹 빠졌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외국인들이 오늘 기관하고 함께 전기전자를 몽땅 샀어요. 그건 모르죠. 무슨 전략인지. 하여튼 간에 장중의 데이터인데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만 2,769억을 딱 사놓으니까
기관도 따라서 사요. 참 희한해요.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몽창 사면 기관이 그걸 따라 사요. 그래서 기관이 2387억을 사서 전기전자 업종만 오늘 장중에 5174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거를 뭐 차익 실현하고. 근데 희한한 게 이 기관의 매매가 아주 희한해요. 기관의 이 매매는 마치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을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다른 업종을 죄다 파는 거예요. 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팔아서 전기전자 업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사기 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업종을 죄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거죠. 이해돼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팔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학주, 그죠?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 요거 사고, 그 다음에 건설업도 사고, 그 다음에 증권업도 사고, 서비스업도 사고, 다른 업종을 사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샀는데, 기관들은 뭐 현금 없이 그냥 주식을 사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종 죄다 팔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일부러 끌어올려서 이제 가격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이 반도체 업종들은 파생 상품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돈을 벌려고 산 건지 아니면 파생 상품에서 돈을 벌려고 산 건지 이걸 몰라요. 외국인 전략이 아주 복잡해.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오늘 장중 매매 주체들의 거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이쪽은 외국인 거래고, 이거는 이제 증권사 거래고, 이건 개인 거래고, 이건 투신의 거래고 그래요. 첫 칸은 주가지수를 나타내고, 둘째 칸은 이제 주식을 사고 판 걸 나타내고, 산 거 사면 위로 올라가고, 팔면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선물을 거래를 나타내고, 네 번째는 이제 옵션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칸은 옵션을 계약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요. 오늘 오전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전기전자를 확 사면서 끌어올리죠. 선물까지 같이 사요. 그러니까 뭐 기관들도 뭐 투신이나 연기금 할 것 없이 기관들이 희한한 게 외국인이 사면 전체 기관이 다 사요. 증권, 투신, 뭐 보험, 은행, 연기금, 뭐 사모펀드까지 마치 따라서 하는 것처럼 사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선물을 쭉 해서 6천 계약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걸 선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사면서 저 위에다가 선물 지수는 높게 만들어 놓고 선물을 팔아버리니까 선물과 현물 사이에 베이시스가 확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이시스가 낮아지면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선물하고 가격 차이에 의해서 거래되는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나오면서 요 물량이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부러 요 물량을 쏟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파는 거죠. 베이시스를 낮게 만든 거예요.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갖고 있던 전기전자 아닌 업종까지 해서 물량이 한꺼번에 왕창 쏟아졌어요. 얼마나 쏟아졌냐면 4천억 쏟아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관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물량이 오늘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팔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있으면 오르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싹 털어버려야지. 막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오늘 털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외국이 전략적으로 전기전자를 올려놓고, 올려놓고 전기전자 가격을 안 떨어뜨린 채로 선물을 빼면 시장에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왕창 쏟아지니까 그거를 유도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확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죄다 하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그래 놓고 외국인은 콜옵션을 아주 이빠이 사죠? 풋옵션은 이제 조금 팔고. 계약수로도 만만치 않게 사고 있어요. 대신 증권이 풋옵션 사고 콜옵션 팔고. 개인이 풋옵션 사고 콜옵션 죄 팔아버리고. 투시는 양매도니까 콜도 팔고 풋도 팔고 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되냐. 외국인이 무려 4,867억을 하루 만에 싹 걷어들였죠. 업종으로 보면 뭐 화학업종 865억, 철강업종 236억, 전기전자 업종 뭐 나머지 쭉 사고,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전력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죠. 이게 통신업은 이게 마냥 하락하는 업종이죠. 우리 이거 살 필요가 없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업종, 그 다음에 의약 부분이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업종이니까 개인들이 빠져나갈 때만 사서 올려놔요. 그러고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거는 팔아야 될 업종이니까 팔고 나머지는 죄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종가가 되니까 기관들이 전기전자 업종 빼놓고는 나머지 죄 팔았어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2,400억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1,500억을 팔았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판 물량이 4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 때문에 오늘 이 시장 전체가 확 처져 있는데, 이렇게 팔린 물량은 뭐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나빠진다 이런 것 때문에 팔린 게 아니죠. 외국인이 작전으로 삼성전자 올려놓고 선물 빼버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빠져나온 물량. 또 저 물량은 언젠가 매도가 나와야 될 물량인데 미리 팔려버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매도했던 물량을 사야 되니까 주가를 올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물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특이한 장세가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전략이 나와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반도체를 쫙 올려놓고 나머지 선물을 확 빼버리면 돼. 그러면 기관들은 반도체를 사고 나머지 업종을 전부 싼 가격으로 딱 내줘요. 그럼 외국인들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굉장히 쉽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결과 그 외국인들이 이제 콜옵션을 상당히 많이 샀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장이 참 올라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쪽에 콜옵션을 잔뜩 사갖고 있었거든요. 콜옵션 한 계약이 주식으로 치면 저게 280이죠. 그러면 1억 6천, 한 8천? 콜옵션 한 계약에 한 8천만 원 정도 주식하고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 계약이면 이게 8천억이에요. 개인이 8천억, 8천억, 이게 3만 계약이니까 한 2조 4천억 주식을 사놓고 올려주시오 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게 올라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 포지션 때문에 장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겁겠다. 3월 달에도 저 옵션 때문에 장이 못 올라가고 다른 나라도 많이 빠졌는데, 장 끝나고도 이렇게 개인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장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거 다 털어버렸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2.5가 등가격이고
여기가 내가격이죠. 이쪽이 내가격이에요. 내가격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가까운 가격에서 근가격인데, 근가격까지 해서 저 매수한 포지션 오늘 5만 5천 계약.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5만 5천 계약 거래하는 것은 대체로 예, 만기, 만기 주간 뭐 이럴 때 가격 쌀 때나 이렇게 거래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고, 또 풋옵션 쪽에서도 풋옵션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 양이 없는데 이쪽에다 이제 풋옵션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해주죠. 277.5 이하로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해주긴 해주는데 요건 뭐 큰 영향이 없고, 하여튼 이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뭔가 시장을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더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져 있었거든요. 3월달 그 개인들이 콜옵션 있죠. 롱 포지션. 상승할 때 이익 나는 포지션을 롱 포지션,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숏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콜하고 풋이 있고 매수와 매도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니까, 롱은 사서 올라가면 이익 나는 거. 숏은 공매도처럼 하락하면 이익 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개인이 3월달에 롱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2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주가를 급락을 시켜서 결국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고 가져갔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만기 끝났으니까 좀 오르겠거니 했더니 또 개인들이 욕심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다른 나라보다는 뭐 지체됐던 그런 흐름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실 신흥국 주가 지수는 2월 달에 조정 한번 받고 3월 달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ABC 조정파, 3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저 흐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이 딱 외국인이 가져갈 티켓을 미리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운전수 자리를 다 뺏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그래서 신흥국 그 지수를 보면 중국이 이렇게 오르고 인도가 이렇게 오르고 브라질 오르고 러시아가 이제 새로 이날부터 해서 이제 상승 출발이죠. 쫙 상승 출발하고 이런데도 한국은 올라가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멕시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지체 하다가 이제 여기 좀 올라가 있고, 터키는 뭐 우리만큼이나 이제 지연돼 있고, 우리하고 가까운 대만이 이게 2월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가 나와 있는데 한국은 3월 달에 급락을 해놓고 아직도 이게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처져 있으니까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오늘 억지로 다 풀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사실 최근 신흥국 시장들은 상당히 좋아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죠. 지난번 여기 20주 평균 돌파할 때 중국 증시 앞으로 강하게 상승할 자리다 그랬는데 올라왔죠. 60주 평균선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정치하면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뚫고 올라갈 자리. 왜? 중국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경기 부양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 또 제가 그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중국의 건설 지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인도 증시도 한 3개월 쉬다가, 그죠? 러시아, 인도. 이 다른 나라 오를 때 이때 못 올랐죠? 1월하고 2월이면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강하게 올랐을 때인데 안 오르고 쉬더니 그냥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 그 다음에 강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새 불과 뭐 2주 되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뚝 치고 그동안 지체됐던 거를 한 2주 사이에 거의 막 만회해 가고 있죠. 장기로 보면 대세 상승 추세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 인도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여기가 이제 강력한 갭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이 상승 출발 신호예요. 이제 여기만 뚫리면 그죠? 여기만 뚫리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러시아 증시가 또 인도 증시처럼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죄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국은 신흥국에서 좀 힘께나 쓰는 나라잖아. 조선이 1위이고 자동차가 신흥국에 자동차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더 있어요? 신흥국 중에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무슨 화학, 철강 어느 걸 내놔도 신흥국에서 이게 뭐 크게 뒤처지는 그런 업종이요. 반도체 1위. 그런 한국인데 한국이 이렇게 이제 뒤처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신흥국 시장 과거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한국은 항상 앞장서서 움직였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계 경기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선행지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10년 전, 20년, 한 15년 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뒤쳐져서 움직이는 게 흠인데 최근에 우리 옵션 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뒤처진 거예요. 요 주가지수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를 신흥국 주가지수로 나눈 상대 차트.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종합주가지수가 신흥국보다 빨리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종합주가지수가 신흥국 이 평균보다 뒤쳐져서 움직이는 걸 얘기를. 그래서 2018년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는 한국이 덜 빠지면서 신흥국에 비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더 오른 모습이었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한국 증시는 신흥국 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오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최저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갭이 메워져야 돼요. 갭이. 한국이 빨리 달리기를 해서 평균 수준으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이래요. 작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그죠?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거 뭐 얘가 인도, 그 다음에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한국은 맨 꼴찌에서 그죠? 상승률이 제일 꼴찌에서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예요. 또 우리 장 열릴 때 장 열리는 그 나라들 있죠? 중국, 여기가 이제 대만, 이게 호주하고 일본, 한국 있으면 다른 나라는 다 플러스로 상승했는데 2월 26일 한국만 마이너스 1.87%예요. 그만큼 뒤쳐져 있는 거죠. 뭐 선진국하고 이게 나스닥, 뭐 그 일본의 니케이, 독일의 덱스 이런 거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워낙 뒤쳐져 있죠. 그만큼 이 옵션 만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옵션 만기 지나고도 못 올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이 갭이 나 있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승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인 옵션 때문에 상승을 밀어놓고 있다가 이게 너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일부러 기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물량을 매도로 털어버리려면 반도체를 올리고 선물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감행을 하면서 오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 이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4천억 매도 물량을 유인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량이 팔아야 될 물량이 잔뜩 팔려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세계 증시하고 관련이 돼서는 미국의 채권이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죠. 채권하고 주식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경기가 불안하거나 리스크가 커지면 주가는 빠고 채권은 오르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은 하락하는 대신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운영을 할 때 이런 상보적인 특성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을 같이 편입을 하죠. 그러죠? 그래서 주식은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채권은 비중이 좀 적게 편입을 했다가 주가가 빠져서 채권이 오르고 주가가 빠지면 채권을 팔아서 이제 주식을 더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뭐 채권은 하락하진 않으니까 많이 오르면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제 채권을 좀 사서 비중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동안 채권이 쭉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은 상승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이제 금리죠. 금리.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2016년 이때 주가가 강하게 올랐죠. 이때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강하게 올랐다가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내려오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이게 내려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게 변동폭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이제 변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근 3년 동안 여기에서 중간쯤 되는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이게 상승이 시작되면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을 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죠. 이 안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원유 가격이에요. 가만히 보면 원유 가격이 오를 때 금리도 수익률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내릴 때 수익률이 내려오고 그렇죠. 사실은 미국 FRB에서 이거를 응용을 합니다. 채권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 원유 가격을 확 빼버리고 그죠? 원유 가격을 빼버리면 채권 금리가 내려와요. 미국이 재정 적자가 많아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면 손해죠. 22조 달러 정도 이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면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 이자가 늘어나요. 1%씩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이자가 220조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1%인 거하고
2%인 거하고 3%인 거하고는 천양지차죠. 그래서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갈 것 같으면 꼭 유가를 빼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그런 목적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빼려고 유가를 확 급락을 시켜놨죠. 이유 없이 빠졌잖아요. 원유 가격이. 그랬다가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금리는 다시 이제 올라가고, 즉 채권 시장에서 수익 난 채권을 팔아서 주식 시장으로 옮길 타이밍이라 이런.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국채가 위로 움직인다면 이 세계 시장의 주식 시장이 전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채 가격은 이래요. 아까는 금리를 본 거고, 그 가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작년 4분기 여기 바닥을 치더니 이게 이제 쭉 올라옵니다.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 저항권에 나와 있는데, 뭐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게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 지표로 봐도 일단 과열권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반도체를 올리고 선물을 팔아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물을 왕창 매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지만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진했던 이런 업종들이 아마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봐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경기가 매우 좋죠. 이렇게 있다가 금융위기가 났고, 중국이 부동산이 꺾이니까 세계가 금융위기가 생겼죠. 중국이 다시 투자를 살려놓으니까, 경기 부양을 해서 살려놓으니까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회복이 됐다가 중국이 다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꺾으니까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상승이 바로 대대 상승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는 뭐 이 수급이 외국인밖에 없어요. 기관들이야 뭐 프로그램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국인 따라서 매매하거나 이렇지. 개인들은 별 크게 이제 유입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수급 때문에 뭐 종목이 제대로 이제 안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종목이 제대로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광산업 같으면 철강 이런 데 관련이 돼 있죠. 이 광산업 철광석을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 중에 2위가 브라질의 발레예요. 2위가 이제 호주에 있는 빌리톤인데,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30%대를 웃돌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랬다가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꺾이면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해요.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면 주가가 언제 그랬느냐에 올라가. 그래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를 하다가 중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을 하니까 철광석이 아주 급락을 하죠. 그러고 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왔어요. 몇 배? 6배 올라온 거예요. 6배. 우리나라 이렇게 안 올라가죠.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경기주의 대세상승. 그 원유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들은 원유 가격이, 이게 미국에서 셰일을 생산하니까 못 올라간다. 또, 뭐, 어디에서 공급을 이제 늘어났으니까 못 올라가고, 감산을 하면 그때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유 가격을 움직이는 게 공급이 아니고 수요예요. 어떤 수요? 중국의 건설 경기. 이게 원유 가격이에요. 중국의 건설이 30% 이상 웃돌면 원유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요. 중국의 건설이 죽으면 원유 가격이 폭락하죠. 140달러짜리가 36달러로 폭락해요. 중국의 건설이 살아나면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국 건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을 조금 받고 이제 버티다가 중국의 건설이 이렇게 꺾이니까 원유 가격이 폭락. 그러고 나서 이제 요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원유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이고 세계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 지금 중국의 주택 건설이 이때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원유 가격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 내용은 이제 클럽 정규 강의 시간에 월요일 날 관련된 종목하고 해서 여러 종목들을 상세하게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 종목 하나, 작년 12월 달에 제가 담배회사 주식 사라 그랬죠. 혹시 블로그에서 보신 분 있어요? 예, 블로그에서 예, 담배회사 주식은 뭐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뭐 그냥 매일 태워서 없애는 거니까 어? 담배회사 주식 사라. 애연가와 금연가를 위한 단기투자 기업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찍어줬잖아요.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바닥에 딱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서 사라. 이게 10년 만에 한 번, 19년 만에 오는 바닥 찬스다. 이 회사가 이때 배당 수익률이 6%였어요. 6%가 넘었었어요. 이때 사놓으면 매년 6% 이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면 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30달러에서 41달러 올라왔으니까 33% 올랐죠. 이때가 이제 이런 담배회사 같은 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런 바닥자리 딱 잡아놓으면 뭐 여기가 똑같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상승이 꽤 커요. 그리고 그냥 평생 가져가도 괜찮아요. 담배회사 뭐 쉽게 망하지도 않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브리티시인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회사에.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16년에 인공지능하고 로봇 펀드가 강력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빠졌죠? 지금은 매수 기회예요. 인공지능 로봇 펀드가 이때 뭐 초기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다음에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시가삼선까지. 여기 시가삼선 여기인데 그보다 더 많이 빠졌죠. 뭐 여기서 샀으면 벌써 올라왔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여하튼 뭐 지금은 이제 뭐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인공지능 로봇 앞으로 미래에 괜찮은 업종이죠. 펀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설명을 하니까 거의 뭐 50분 가까이 됐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장세는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마감을 할게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크고 또 당황스러운 장세였는데 그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상승을 위한 외국인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향후에 상이 점차 개선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